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익명이라는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그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제 아픈 시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참 막 걸어다니며 부모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가장 예쁠 나이 3살 무렵이었지요. 어렴풋하게 나는 제 기억에는 분명 제게 부모님께서 모두 계셨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지요. 어머니 품에 있던 어린 제 모습과 그걸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남네요. 엄마, 아빠가 없어.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얘가 왜 자꾸 요즘 따라 아빠를 찾아? 그 인간 안 들어올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새삼스레. 아유, 속 터져 정말. 저는 그저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안 보이고 엄마도 모른 척하기에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획 질러버리고는 그 이후부턴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심지어 잔뜩 화가 난 듯한 어머니의 낯선 모습이 신경이 쓰여 눈치까지 보게 되니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하나 없었기에 홀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신 건지, 아버지는 어디 가셔서 오시지 않는 건지, 언제 오시는 건지 별 생각을 다 했지요. 어머니는 어린 제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내내 잔뜩 화난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먼저 손을 잡고 함께 길을 나섰지요. 엄마 어디가? 진짜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래, 얼른 챙기고 나가자.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너 또 떼놓고 엄마만 다녀올 거야. 저는 입을 다물고 기쁜 마음으로 서투른 손길로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선 길이라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참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하면 어머니가 인상을 쓰셨기에 따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겠거니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어느 한 마을의 낡은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말씨로 제게 그러셨죠. 한동안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지?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놀고 있어. 정말? 고마워 엄마. 그럼 나 놀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천천히 와. 저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동네에 사는 듯 보이는 또래들이 다가와 기쁜 마음에 함께 놀았습니다. 맨날 틀어박혀 TV만 보다가 엄마 허락받아 나와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니 그것만치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면서 또래들은 날이 어둑해지기 전에 시장함을 느끼고 하나둘 집으로 향했고 저 역시도 슬슬 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볼일 보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죠. 혹여나 제가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엄마더러 천천히 오라 한 말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서 늦게 오는 게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엄마.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와 무서워. 당장이라도 겁에 질려 어머니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는 이곳으로 저를 찾으러 오실 테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요. 밤의 어두움이 짙어오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제게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며 제게 사탕을 내미시는데 이거 먹어라. 날 어두워지는데 여기서 혼자 뭐하냐? 네 부모님 어디 계셔? 부모님의 방치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조차 없었던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백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주는 사탕을 먹으며 조금 안심이 되어 서툴게 이렇게 저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르신은 딱하게 저를 바라보더니만 이내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저를 꽉 안아주셨지요. 엄마가 없어 불안한 상황에서 그 손길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르신의 도움으로
보육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그때 알게 되었지요. 내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요. 엄마를 다신 못 본다고 하니 그런 사람도 애밀합시고 마음이 울컥 올라오며 두려움이 저를 휘감으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또래 친구들로 가득했고 저는 몸이 떨려왔습니다. 여느 친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지 입 다물고 무표정으로 말없이 있었고 저 역시 굳이 친구들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이부자리에서 밤을 새다 쪽잠에 들다가 날이 밝으면 얼른 깨어 늘 피곤한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제게 보육원 원장님과 그래도 밝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을 주며 다가왔지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저를 이곳에 데려다 준 어르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기다렸으면 분명 어머니가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길이 엇갈려서 어머니를 찾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 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밥도 먹지 않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내내 울다 지쳐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밥도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며 내일에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절 저는 눈도 똘망하고 총명했고 자신감도 넘치고 당찬 모습에 늘 또래들보다 똑똑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육원에 적응을 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자 참으로 운이 좋은 건지 어쨌던 건지 그곳에 온 자원봉사자들 소개로 어느 한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제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 아이 좀 봐. 제법 똘똘해 보이는 게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이 아이로 하면 어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좋다면 난 상관없는데 더 어린아이로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큰아이 데려가면 나중에 정부치기도 더 힘들지 않을까? 어린아이도 좋지만 난 이 아이가 당신과 닮아서 마음에 들어. 어린아이는 손도 많이 가고 힘들고 육아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자신도 없어. 다 키운 아들 생기면 좋지 뭐. 그 사람들은 자식을 입양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저를 택하자마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제 부모라며 좋은 분들이니 사랑받으며 잘 살라고 그렇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삐걱번쩍한 부부의 모습에 다른 아이들은 부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원치 않았고 겁도 났습니다. 피 섞인 친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피 안 섞인 저 사람들이 나를 과연 자식으로 대해줄까 싶어서 암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원장님 설득으로 겨우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게 되었고 태어나 처음 보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 보니 제 방이라며 꾸며둔 방을 보여주며 강형준이라는 새로운 제 이름이라며 불러주셨습니다. 멋졌고 낯설었지만 같이 살다 보니 얼추 좋은 사람들 같았고 스스로 선택에 의해 나를 자식으로 부르며 부모가 된 그들은 제게 사랑을 많이 주시려 하셨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상태로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저 살던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입맛이 점점 떨어지고 기운이 없자 양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럽게 저를 보며 숟가락을 내밀더라고요. 왜 자꾸 밥을 안 먹는 거니? 맛이 없어서 그래? 제발 뭐라고 좀 말 좀 해보렴. 말을 해줘야 알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양어머니께서 몇 번 권유해도 제가 듣지를 않자 그녀도 화가 났던지 제게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네가 자꾸 이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보육원에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더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불만이 뭐야? 말을 해봐 말을. 아우 속상해. 이게 뭐야 진짜. 양어머니로서는 입을 꾹 다문 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답답했는지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저를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는 게 분명했죠. 돌이켜보면 저였어도 참 답답했을 법했을 것 같긴 해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말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그 누가 달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은 양부모님이 어떻게든 제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저를 앉혀두고 애원을 하셨지요. 네 어머니께 말 들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니? 당연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할 거야?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대체 뭐가 문제니? 다른 애들은 입양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대체 왜 그러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냐. 그 말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안 듣고 제 방으로 가려 했지만 저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제 대답을 듣고자 하는 양부모님의 의지에 저는 겁이 덜컥 났고 말을 듣고 듣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악을 쳤던 탓인지 저는 숨이 막혀옴을 느꼈고 결국 호흡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었지요.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양부모님의 표정은 차갑더라고요. 두 분이서 뭔가를 의논을 하는 듯하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서 간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원하던 보육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파양되었고 보육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랬죠. 이리온, 얘기 다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다 천륜이고 인연이 있는 법인데 네가 그곳에서 적응 못하고 새 양부모님들도 널 못 품었다면 인연은 아닌 게야. 잘 돌아왔다. 어딜 가든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야. 파양당에서 다시 온 저를 원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제가 가엾다며 꽉 안아주셨고 더 많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평온해졌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지요. 저는 비로소 제가 있을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저를 살펴봐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때 원장님께서 양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셨던지 안정이 된 제게 그렇게 입양을 원치 않았냐고 남들은 다 가고픈 곳인데 너에게는 힘겨웠냐고 물어보셨지요. 저는 똑부러지게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장님, 저 가기 싫어요. 여기서 원장님이랑 친구들이랑 있을래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싫고 입양 그거 안 할래요. 우리 엄마 못 만날 거면 여기서 원장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니. 아쉽긴 하지만 그게 네 뜻이라면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원장님께 제 뜻을 전달하고 그 이후 보육원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처럼 지냈습니다. 나중에 원장님께 전해 들은 말인데 사실 저를 입양하겠다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했죠. 똑똑하고 귀여운 외모가 그들 마음을 움직였었나 봐요. 그러나 어린 제가 원치 않고 또다시 상처받을 게 눈에 훤히 보여서 원장님께서 제 뜻을 대신 전달해 주시고 이미 파형된 이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양부모님 측에서는 입양을 원치 않기에 알아서 정리를 해주신 것이지요. 그 덕분에 저는 그날 이후 입양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보육원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었고 어느새 슬프게도 밑에 동생들이 많아졌지요. 제가 어릴 때 챙김을 받았던 것처럼 보육원 동생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동생들 간식 만들어주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늘 만들어주시는 간식을 먹었다면 이때부터는 급식 이모님들과 원장님과 함께 나서서 서툰 솜씨지만 간식과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해주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 저는 셰프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때부터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알아보고 관련 공부를 시작했지요. 그 전까지는 꿈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확실히 꿈과 목표가 생기니 살아갈 이유가 생긴 듯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을 보낸 보육원이라 정도 많이 들었고 떠나기 싫은 마음이 매우 컸지만 성년이 되면서 자연스레 퇴소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새 연세가 많이 드신 원장님께서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되어 저를 위한 통장을 내주셨고 많진 않았어도 퇴소 후 어디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 원 정도를 쥐어주셨지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보육원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셰프로 음식을 만들며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처럼 큰 곳에 가서 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먼 길을 거쳐 서울로 무사히 왔지만 서울은 참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300만 원 돈으로 작은 방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죠. 결국 이렇게 떠돌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여 저렴한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게 되었고 짐도 옷 조금이 전부였기에 괜찮았긴 했지만 불안하긴 했습니다.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 거기서 지내면서 관심 있던 양식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중 너무나 가고 싶어 손꼽아 기다리던 곳이 있었지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줄 리가 없었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제발 뽑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자리를 구했던 상황이라 매우 피곤했지요. 그뿐 아니라 서울길은 적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서 길을 몇 번이나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결국 짐을 놓고 나온 찜질방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찾아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도대체 이곳이 어딘지 설상가상 길을 헤매다 정신없이 다닌 탓에 손가방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라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날 너무나 중요한 면접이라 꼭 머물던 찜질방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이 널찍한 서울 땅에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문득 보육원 원장님이 떠올랐지만 연락처를 잊어버린 상태였고 보육원 번호가 얼핏 기억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알고 보니 밤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여 걸었던 전화였지만 수차례 시도를 했으나 원장님과의 전화는 연결할 수 없었지요.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처 공원에 쭈그리고 앉아 그야말로 오열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이 악물고 서울의 상경에 노력하는 내게 하늘은 왜 이런 절망을 주는 것인지 참 원망스러웠지요. 저도 모르게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켜 그렇게 한참 동안 절망에 빠져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있던 제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만 울고 정신 좀 차리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하고 남을 돕기 좋아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득하게 그 사람을 보자니 그 예전에 저를 보육원에다 데려다 준 할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취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옛 추억에 저도 모르게 낯선 사람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게 되며 너무나 고독하고 괴로웠던 저는 그 아저씨의 따뜻한 위로에 봉인해제라도 된 듯 모든 것을 털어놨지요. 보육원에서 300만 원 들고 나왔는데 그 돈이면 여기 작은 방 하나 구해서 양식집 일 다니며 자격증도 따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부모가 저를 버린 후 단 한 번도 꿈이란 걸 꾼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꿈이라는 걸 꾸면서 희망을 가져봤는데 오늘 딱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 현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꿈 같은 걸 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육원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서 현실이 뭔지를 이제야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 가엾은 사람을 지나치지 못해 저를 부축했는데 아저씨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죠. 한참 하소연을 하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시던 아저씨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혹시나 내가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걱정해서였던지 저기 손가락을 어딘가를 가르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저기 트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언뜻 눈에 띄더라고. 멀리서 봐도 아슬아슬해 보여 자네에게 오게 되었는데 뜻밖의 자네 사정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공원 한쪽에 푸드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앞에 건 현수막을 보니 가난하고 힘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와서 무료 드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저씨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는 트럭에서 남은 스테이크를 가져와 제게 주었고 술 기운에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팔아도 될 텐데 무료 드림을 하고 있다니 아저씨도 분명 저처럼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저씨께서도 침묵을 유지하시다 제게 넌지시 말씀을 해주셨지요. 내 이래봬도 나름 유명한 셰프고 내 레스토랑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내어 저 무료 드림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닌 지도 벌써 20년 정도 되었다네. 참 세상살이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법이지. 아저씨가 셰프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 꿈을 이 사람은 미리 이룬 셈이고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까지 가지고 있다니 너무나도 달리 보였습니다. 저는 존경에 맞지 않는 얼굴로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말하며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봐요. 레스토랑 어디예요? 음식값이 비싸겠지만 제가 꼭 돈 벌면 가볼게요.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나눔하려 나오시고 대단하세요.
다 사정이 있는 법이지. 청년 힘든데 내 아픈 속 얘기까지 구구절절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저 트럭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봉사도 같이 하고 있거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아저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긴 했어도 고작 몇 시간을 본 게 전부였지만 참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셨기에 대화를 모두 마친 후 찜질방으로 저를 데려다 주셨지요. 차에서 내리기 직전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도 인연인데 내일부터 우리 가게로 나와봐. 절실한 모습을 보니 나 젊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서. 대신 내 가게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게나. 정말로요? 정말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 사장님.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며 명함을 봐도 또 봐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얼떨떨한 제안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더 좋고 고급진 레스토랑이었고 워낙 좋은 곳이라 애초에 후보에 넣을 수조차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눈물이 자꾸 흘렀지요. 생판 모르는 남이 나를 이렇게 도울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판 모르는 남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 부모는 날 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아예 없다는 것은 솔직히 거짓말이었고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는 늘 원망하면서도 그리웠죠. 마지막 그날 놀이터에서 저를 두고 멀어지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저를 괴롭혔으니 말입니다. 이때 또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게 되었지요.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신 것 이상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성공하겠노라 말입니다. 그곳에 출근을 해보니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벌써 예상하셨던 사장님께서는 혹여나 제가 상처라도 받을까 분위기를 알아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배우고 일을 하니 하루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지요. 그런데 일을 배우면서도 고되었어도 참 행복했습니다. 꿈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아저씨 덕분에 알게 되었더랬죠.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참 재밌었지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입장이라 밑바닥 잡다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음식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사장님께서는 퇴근 후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남자 혼자 살기 딱 좋은 원룸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사장님께서 그러셨지요. 언제까지 찜질방에서 그러고 살 거야? 집에서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어차피 이 집 보증금도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월세나 따박따박 잘 내도록 해. 너는 혼자 몸이니 더 돈을 모아야 해. 월급 받아서 꼭 써야 할 것 빼고는 돈을 무식할 정도로 모아. 그래야 나중에 너한테 좋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도대체 이 은혜들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보증금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사라져버렸고 덕분에 멀쩡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만큼이나 제게는 감사한 분이셨지요. 제 유년 시절의 성장을 도운 게 원장님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장시켜준 것은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지만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지요. 사장님은 정말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푸드트럭을 돌며 봉사하는 것조차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성에 대해 유명했지요. 저 역시 그런 사장님을 본받아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했고 그 사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더 노력을 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안 자고 안 먹고 쉬지 않으며 노력한 결과 그래도 제법 빨리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었지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칭찬하고 기특해하며 유독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퇴근하시고 가볍게
술 한잔 하자는 말을 참 많이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사장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러던 찰나 하필 이날은 사장님이 아픈 가정사를 들을 수 있었지요. 사실 그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셨다면 거의 매일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실 수는 없으셨겠죠. 혼자 산다는 게 참 외롭고 고독한 일이야. 그러니 너도 얼른 자리 잡아서 좋은 짝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아. 나는 이미 틀려먹었지만 너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몸 발치서 지켜보기만 해도 내가 다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어긋날 때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참 감사하죠. 머리를 긁적이며 사장님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라도 하게 되자 사장님께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옛 추억에 빠져들며 애써 덤덤히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은 숨길 수 없었고 자칫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얼굴에 저도 모르게 철렁하더라고요. 나는 잃어버린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거든. 아들놈 찾는다고 인생의 절반을 쏟았고 전국을 다 뒤졌는데 도대체 이놈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네. 지금쯤이면 딱 네 나이쯤일 건데 그래서 자꾸 너를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챙겨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 아들도 누군가에게 꼭 그런 도움을 받으며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 사장님의 가정사를 다 들어보니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한참 바쁠 때도 사장님은 굳이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무료 봉사를 하셔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이렇게 예약이 많을 때도 꼭 그래야 할까 싶었는데 사정을 다 들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저를 향한 무한한 지원과 아낌없는 투자 역시도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지요. 사장님과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고 20살 그 어릴 때 만나 함께 지지고 볶은 세월만 해도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사장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사장님 곁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싶기도 했고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바라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장님께서 오히려 홀로 서기를 시키며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도 했고 독립을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으니 저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사장님을 두고 가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사장님은 15년 세월간 아낌없이 도와주신 것도 모자라 홀로 서기를 하는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가게를 오픈하는 것은 처음이니 모든 것이 서툰 저를 대신해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까지 전부 앞장서서 나서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독립을 한 후 정신없이 지냈지요. 가게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게 오픈을 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사람이 다 때가 있고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런 시기에 신기하게도 제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 사랑이란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길게 할 것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바로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이는 제가 안정적이고 좋았으니 아내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지요. 아내는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조를 참 잘해주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또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사장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한동안 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사장님과 연락으로 간간히 안부만 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필 저는 정신머리 없이 핸드폰을 두고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게에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일할 때는 웬만하면 전화하지 말랬잖아. 그러게 왜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보, 큰일 났어요. 사장님께서 크게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당신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다녀와요. 뭐라고? 사장님이? 저도 모르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지요. 하던 일을 다 집어치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 상황은 심각했지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듣고 온몸이 달달 떨렸던 것이 너무나 큰 사고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식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수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은 가족도 없으시니 의사의 말을 듣고
당장 혈액형이 맞는 제 피라도 내어드렸고 마음속으로 제발 사장님이 무사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무너지는 감정을 겨우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장님만 깨어난다면 이젠 가게나 성공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사장님께서는 제게 큰 우두머리 같은 존재셨고 이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길고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장님께서 깨어나셨지요. 사장님, 정신이 드세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살아주셔서. 사장님을 붙들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이 떠나실까 너무나 두려웠고 그 감정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지요. 겨우 제게 괜찮다는 말을 해주시며 애써 웃어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고 바보같이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게가 매우 바쁘긴 했으나 사장님보다 가게가 중요치 않았지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고 사장님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전에 최대한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돌아와 사장님 간병을 직접 했지요. 아내가 가게를 맡아주며 제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는 온종일 사장님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드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곁에 소중한 사람이 몇 없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의 그 감정이 뭔지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을 잃을 줄 알았던 그 순간을 느껴보니 문득 겁이 났습니다. 나이를 지긋하게 먹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무서웠지요. 사장님까지 제 곁을 떠나고 나면 저는 믿을 사람이 없는데 어릴 적 고된 삶 때문에 아내조차도 아직 완전하게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게 아직은 조금만 더 제 곁에 오래도록 남아주길 바랬습니다. 사장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눈을 겨우 붙였지만 어설프게 설잠이 들었지요. 그때 사장님 핸드폰이 자꾸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겨우 잠든 사장님이 혹여나 잠에서 깨어나실까 급하게 오는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급히 전화를 끄고 핸드폰을 돌려놓으려다 그 안에 제 번호가 저장된 이름이 아들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다시 사장님과 번갈아 보며 다시 한번 훌쩍였지만 사장님께 들키고 싶진 않아 애써 꾹 참았을 때 때마침 배경화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이다. 이건 내 사진인데? 어떻게 사장님이... 그런데 사장님의 핸드폰 배경화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 그건 분명 잃어버린 아들의 사진일 텐데 왜 그게 제 어릴 적 사진이 있는 걸까요? 제 어릴 적 사진이 사장님 배경화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뭔가 내용이 달랐지요. 사장님이 제 번호를 저장하며 아들놈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보았고 머리가 띵해져 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한참 고민한 끝에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지요. 친자 검사를 하기까지 고민이 참 많은 상태로 잠 한숨 못 자게 된 상태로 별 생각을 하며 나를 새버렸던 끝에 끝내 결심을 했고 사장님 머리카락을 뽑아다가 친자 검사를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장님 곁에 있었을 때 만약 제가 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정말 이 사람과 내가 부자지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원망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은인 같은 분이니 다 용서하고 울고불고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하나? 김칫국부터 마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을 보는 눈빛이 저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애틋함이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분노감으로 말이죠. 제 은인이었던 이 사람이 만약 나를 버린 아버지이고 뒤늦게 푸드트럭을 끌고 다니며 죄책감에 나를 찾는 거라면 그것조차 나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아니길 전처럼 은인으로 알고 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랬건만 결과는 친자 검사 결과 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뜯자 저도 모르게 숨이 토해지더군요. 사장님과 제가 정말로 친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지요. 그렇게 증오하고 원망하던 아버지가 사장님이셨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조차 없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입을 닫았지요. 저는 그날 술에 쩔어 병실을 가게 되었고 사장님을 흔들어 깨우며 압박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아들 잃어버리신 양반이
참으로 편안하게 잠드시네요. 아들을 왜 잃어버렸고 왜 아직도 찾고 있어요? 정말 잃어버린 게 맞아요? 버린 게 아니고? 아니면 내 번호를 아들놈으로 저장해놨던데 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은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눈을 비비고는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정신을 못 차렸던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절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서 아들놈으로 저장해놨는지 그냥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장해놨는지 모르겠었던 표정이라 저는 다시 한번 대답을 독촉했지요. 갑자기 왜 나한테 내 아들에 대해서 묻는지 모르겠다. 난 네가 내 아들 같아서 아들놈이라고 저장해 놓은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마.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지간에 이토록 가까이에 있는데도 서로 몰라보다니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이었지요. 저는 사장님께 독촉해 대체 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와는 다른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한숨을 쉬며 순순히 말해주더군요. 전처가 잦은 외도 때문에 우리 아들 갓난쟁이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그뿐 아니라 돈 사고도 치고 사치 부리고 정말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었지. 내 지갑에 있는 돈 10원까지 다 들고 나가서 딴짓하던 그런 여자였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말하고 매일을 이혼을 한 해 못 한 해 싸우던 도중에 출장을 가야 했어.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그 말 남기고 출장 갔다 오니 집이고 뭐고 다 사라졌더라. 그 여자 양육비 받으려고 아들 데리고 도망쳐놓고 나중에 재혼에 걸림돌 되니 버렸다고 하더라. 난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꼭 찾아야 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꼭 찾아야 해. 죽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려고 데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 하셨죠. 그러나 뭔가 수틀린 건지 그대로 저를 놀이터에 그렇게 버리셨던 겁니다. 그 사람은 최소한의 모종도 없었던 걸까요? 차라리 어머니 손으로 보육원에 저를 맡기셨더라면 충격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온다고 조금만 놀고 있으라고 했던 어머니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은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았지요. 사장님께서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모두 뒤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지요. 또한 어머니 역시 연락이 닿지 않으셔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태껏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식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니 본인이 스스로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해야 했죠. 아니,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오해가 있는 줄 몰랐고 긴 세월을 오해 속에 아버지까지 원망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장님께 친자 검사지를 보여드렸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죠. 저는 부모가 저를 버린 줄 알고 여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라면 사장님과도 연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요. 저를 버린 게 아니고 오해라서 또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은 제가 내민 친자 검사지를 보며 그만 손에 힘이 빠져 그 검사지를 스르륵 떨어뜨리고 말았고 이내 아버지는 삼켜온 눈물을 쏟아내시며 끌어안고 제 뺨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또 만지며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어디 보자. 그래, 그렇구나. 네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애비란 게 지 자식 하나 몰라보고 내가 너를 볼 낯이 없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도 사장님께서 저 절망에 빠졌을 때 구해서 인간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장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못 보셨기에 저를 그 공원에서 만난 거라 생각해요.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사장님. 사장님은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고 저 역시 사장님, 아니 아버지의 마른 몸을 붙들고 펑펑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꽉 안으며 미안하다 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어머니가 날 버리고 보육원에 가고 입양해서 파양당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었네요. 가엾은 내 새끼,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줄 걸.
내가 더 잘해줄걸. 긴 세월 함께하면서 곁에 두고서도 못 알아본 나 같은 게 무슨 애비라고. 세상에.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한참 동안 울고 또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기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안부는 필요가 없었지요. 다만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몰라본 것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할 시간도 저희 부자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내에게 전해주니 아내는 더 놀라운 대답을 했지요. 만약 아버님이랑 함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으니 같이 살아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하든 아버님이 이사를 하시든 해서 바로 옆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서로 가깝게 살아야 더 자주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지. 앞으로 아버님이랑 시간 많이 보내자. 아내가 이해해준 덕분에 살짝 어색해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아내가 나서서 해줬습니다. 먼저 연락해 아버지를 챙겼고, 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아버지 옆으로 이사를 해서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주는 아내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로써 저는 아내 역시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며 그 사람에 대해 제 마음을 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로 수술까지 하시고 회복을 하셨어도 몸이 성치 않으셨던 아버지를 위해 아내는 최선을 다했지요. 불행이 늘 몰아서 와서 견디기 힘겨웠는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행복이 몰아와서 웃음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아버지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난 후 남아있던 어색함이 모두 사라졌지요. 그간 사장님이라 부르며 지낼 때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부자지간으로 지내려고 하니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끔찍한 손주 사랑을 보여주시며 지내고 계시지요. 현재 동네에서 아버지 양식집과 제 양식집이 1위를 다투고 있는데 합칠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게마다의 매력이 다르기에 두기로 했습니다. 각자 가게의 매력을 그대로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지요. 여전히 잘 운영 중에 있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여전히 셰프로서 사장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고 내 아버지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버지로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선배로서는 참 무섭고 엄격하신 프로라 더 좋습니다. 뒤늦게 만난 내 가족,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유일한 스승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여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의 몇 배로 더욱 소중하고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주 한잔하며 들었던 이 말이 뭉클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평생 못 찾을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자 검사지를 들이밀며 제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씀을 하셨지요. 네가 내 아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 솔직히 참 많이도 했었거든. 저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너처럼 내 아들도 어디선가 삐딱하게 살지 말고 저렇게 현명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랬는데 너가 내 아들이라고 하고 믿지도 않는 하느님에게 절로 감사하더라. 그날 우리가 처음 공원에서 만난 날 원래 거기로 가는 날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공원에 트럭을 세워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거든. 이게 다 우리 부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닐까 싶네. 앞으로도 늘 감사히 여기며 살자고 아들. 제게는 현명한 아내도 있기에 쭈뼛거리며 멋없는 저희 부자지간이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인 제 아내와도 지금만큼만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 뿐이지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저는 지금에서야 실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못다한 행복 다 누리며 살길 바라며 기적 같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들 안녕하신지요? 저는 나이 들어 뒤늦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늪복이 터진 거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장성한 아들 둘과 시집간 딸을 둔 가장이며 올해 63입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 저의 얘기를 써 내려갑니다. 전 시골에서 자라 부모님 농사 짓는 것을 거들다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농사 짓는 게 지긋지긋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영 통지서가 나오자마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입대했지요. 그런데 군대 들어왔다고 해도 제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죠. 농사 짓기 싫으면 이왕 온 군대에서 뭐라도 하나 배워 나가자는 심정으로 임했더니 마침내 운전병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일처럼 느껴졌고 무슨 수를 쓰든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기로 결심했죠. 제가 원래 운전을 해본 건 아니고 우리 집 경운기 운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운전이라면 운전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군생활 중 저는 운전병을 지원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네 입대하기 전 정말 운전을 해봤어? 그런데 시동만 켤 줄 알고 좀 수상하긴 한데 클러치, 미션 이런 부품 이름은 알고 있어? 네, 당연히 해봤습니다. 제가 교관님 앞이라 얼어서 그렇습니다. 부품 이름은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습니다. 교관은 저를 살짝 의심하긴 했지만 저의 열의와 당당함에 운전병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해줬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이럴 수 있었던 건 기계 다루는 것이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났고 눈썰미 또한 남달라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저의 군 생활은 운 좋게 운전도 배우고 익혀서 어느 다른 운전병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군 생활에서 배운 운전을 토대로 화물을 싣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유랑 삼아 떠도는 것이 싫지 않아 전국을 제 집 드나들듯 했죠. 천직이 따로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땀 흘린 만큼 벌이가 되니 나이도 젊고 체력이 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여유로웠던 저는 오며 가며 길에다 돈을 뿌리기 싫어 몇 곳에 제 한 몸 누일 만한 괜찮은 곳이 있으면 집을 사두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잠잘 곳을 찾다가 부동산 투자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이었을 겁니다. 화물을 싣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지요. 전날 눈이 내려서 얼었다 녹았다 한 도로는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있어서 더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조심히 운전했습니다. 뭐 거의 거북이처럼 살금살금 기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온 신경을 도로 사정에 맞춰 운전하는데 중앙 분리선을 넘어 맞은편의 차가 쭈르륵 미끄러지며 제 앞에 가던 차를 박고 제 차를 박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차를 들이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의지와는 달리 차가 쭉 미끄러져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 여하튼 제 차가 화물차이다 보니 앞차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거의 찌그러지다시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앞차만 걱정되어 정신 차려 얼른 앞차로 달려갔습니다. 앞차에는 기절한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 또한 심한 부상과 함께 기절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잘 열리지 않았죠. 있는 힘껏 잡아당겨도 사고의 여파로 차문이 굳게 잠겨버린 것 같았지요.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간신히 임산부와 남편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안심이 되었는지 두 다리와 팔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죠. 알고 보니 저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차의 사고가 더 커서 제가 다친 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입원했죠. 저는 앞차의 부부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수시로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잘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환자분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 우선 치료를 받으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간호사가 제 치료에 신경 쓰라고만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처분받을 것 있으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과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심했어도 도로 사정도 그러했으니 중앙 차선을 넘고 미끄러진 차로 인해 사고 날 수밖에 없던 상태였지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된 앞차에 탔던 부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으로 인해서 앞차의 부부가 많이 다쳤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생님께서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남편은 아직 의식불명이고 와이프는 막달이었는지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그만. 경찰관은 더 이상의 말을 잇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한 가족이 비극에 제가 일조한 것 같아 심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제 수중에 있던 돈들을 남은 가족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다 줬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고 난 후에도 그 기억은 오래갔습니다. 2번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았지만 배운 게 농사일과 운전밖에 없어서 다른 뭔가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저에게 마을버스 기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자네에게 꼭 맞는 일자리 같아. 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운행 시간도 길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봐. 저는 마음 못 잡고 놀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지인 말대로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냈죠.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 제가 젊은 편에 속했는지 바로 다음날부터 마을버스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마을버스의 특성상 비좁은 도로를 누비며 달동네까지 운전해야 했지만 한두 달 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운행시간이 짧다 보니 지겹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거의 동네 사람들만 타고 다녀 언성 높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승객들 대부분은 제 이웃인 양 다 알고 지내며 속사정도 훤히 알아 정을 나눌 수가 있었지요. 하여간 이래서 그 덕분에 제 마음이 치유가 돼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살만하게 되니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미스김과 저는 비록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저도 남들 다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아들들도 두고 박봉이긴 했지만 남에게 손 안 벌릴 정도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제가 지방에 사둔 집이 몇 채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저냥 기사 월급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아내에게 함구했냐면 아내가 알게 될 경우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명목으로 분명히 다 팔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졸랐을 것이 분명했죠.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열을 냈고 집 크기에 열을 냈으니까요. 그 집들은 한때 제가 잘 나가던 시절의 부산물이라 저는 그냥 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로 그 회사에서 15년 가까이 일하게 되니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마 그날도 슈퍼 옆 파란 대문 집에 사는 한씨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며 힘겹게 마을버스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 이제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 에휴, 나이 들으면 저 세상 가야 되는데 버스도 못 타고. 할매요, 그 소리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젠 다른 레파토리로 좀 바꿔보소. 예끼 기사 양반. 내가 언제 10년 전부터 그랬어? 오늘 처음 하는 소린데. 그나저나 우리 집 문간방에 들어와서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 내가 깨끗하게 치워놨으니까 살만할 거야. 이처럼 저는 동네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승객들과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한씨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낮 시간에 중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학교에 가 있을 시간에 버스를 타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버스 타는 학생들은 제가 오래 봐온 터라서 익히 얼굴을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학생은 처음 보는 낯선 학생이었습니다. 거기다 한숨까지 푹푹 쉬니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어디쯤 내리나 눈여겨봤죠.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어느 부동산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뒤로하고 제 노선에 맞춰 운행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에서 그 여학생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여학생이 이 시간에 마을버스를 탔죠. 저는 제 오지랖을 부려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혹시 방구하고 있어? 부동산 가지 않아도 괜찮은 곳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까? 저의 말에 여학생은 의구심이 드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동시에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구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 괜찮은 집 맞아요? 저는 그 여학생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잘 해줬습니다. 여학생은
제 얘기를 듣고 저에 대한 의심을 풀며 마음이 놓였는지 한씨 할머니 집 문간방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근처에 내려주며 제가 보내서 온 거라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학생이 내려서 한씨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저는 동네 대수사에 다 참견하며 통반장 노릇을 하고 있었더랬죠. 그러다 그 여학생이 한씨 할머니네 집으로 이사를 왔는지 제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더군요. 아저씨 덕분에 싸고 좋은 방을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빠가 아저씨한테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뭘 그런 걸로 그래. 괜찮으니까 학생 아버지한테는 마음만 충분히 받았다고 전해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굳이 집 방문을 안 해도 저를 만나고 싶으면 마을버스를 타면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라가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얼른 정정하고 여학생에게 언제 시간 되니까 찾아뵙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한씨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 오는지 힘겹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놈의 버스는 왜 이리 높다냐? 자네 덕분에 우리 문간방 새가 얼른 나갔네. 그런데 자네는 그 부녀를 알고 있었남? 아니요, 전혀요. 학생이 우리 버스를 타고 부동산을 둘러보기에 짐작으로 물어보고 말한 겁니다. 그래? 자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먼. 여하튼 우리 집에 좀 들러. 한씨 할머니도 저를 초대해서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 저는 한씨 할머니 집에 방문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바로 문간방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는 여학생이 저를 반색하며 맞이하더군요. 아저씨 오셨어요? 아저씨 덕분에 좋은 방도 구하고 마당도 있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는 방에 계셔요. 저는 여학생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여학생이 아빠 되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겨우 고개만 돌렸죠. 저는 힘겨워 보이는 여학생의 아빠를 향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몸에 모든 신경이 굳어 있어 고개만 겨우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바쁘신데 누추한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면에 신뢰가 많네요. 이렇게 뵙자고 한 건 이 동네 주인집 할머니 외에는 제가 딱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녀가 초면인 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게 지내온 건지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인지 들어주고 싶었죠. 제가 몸이 이래서 우리 진이 학교에 대신 좀 가주셔서 행정적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했더니 진이 아빠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와 있다는 것을 진이에게 들었는지 한씨 할머니가 저를 보자고 불러내더군요. 자네 잘 왔어.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는데 잘 왔구먼. 난 자네가 보낸 사람이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방을 새냈는데 에휴, 저렇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올 줄은 몰랐네. 오갈 데 없는 처지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나도 자네가 알다시피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라. 그래서 말인데 저 부녀의 처지가 안타까워도 내가 불안해서 같이 못 있겠으니 자네가 말 좀 잘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겠어? 저는 한씨 할머니에게 난처한 얘기를 들었죠. 한씨 할머니가 막상 세를 주고 보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소개해준 저더러 해결하길 바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해맑게 쳐다보는 진이의 얼굴과 누워있는 진이 아빠의 얼굴을 보며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이 착잡했죠. 이 일을 어떻게 부녀에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방에 있는 제가 사둔 집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여도 지방이라 그런지 큰 변동이 없어 그대로 두고 임대만 하고 있었는데 곧 계약 만료가 다 된 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우선 한씨 할머니에게 여유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한씨 할머니는 기어이 그런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진이 부녀에게 한씨 할머니가 말하기 껄끄러워하던 얘기를 꺼냈지요. 진이는 눈물을 훔쳤고 진이 아빠는 공허한 눈빛으로 먼 산을 쳐다봤습니다. 제 마음이 다 짠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괜찮다면 편안하게 지낼 곳을 제가 소개해주고 싶어요.
진이 아버님, 그런데 지방이라 괜찮을지, 물론 여기보다는 살기 편할 거예요. 근처 큰 병원도 있고 진이가 다닐 학교도 근처에 있는 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료 한 푼 안 들이고 살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부녀는 조금 전까지의 침울한 표정은 다 사라지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면 당장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이가 저 때문에 어린 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 몸이 이러니 다들 우리 부녀를 꺼리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이 아빠는 그 몸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 눈물까지 내비쳤습니다. 저는 부녀의 두 손을 잡고 몇 달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지방에 있는 제 집의 임대인과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진이는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제 버스를 탈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했죠. 어떨 때는 저와 가까운 자리에 앉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거렸습니다. 제가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아들들에게서는 못 느끼던 잔정을 진이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이 부녀와 약속한 날이 다 되어 저는 부녀를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부녀는 둘이 살기에 충분한 집을 보고서는 탄성을 지르며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짓더군요. 지켜보던 제가 다 행복할 지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마련한 부녀에게 저는 더 도움이 되고자 진이 학교 문제며 진이 아빠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줬습니다. 그런데 부녀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던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진이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혜택을 좀 보고자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한결같이 다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세요. 인연 끊은 지는 진이 엄마 만나면서부터였죠. 그 후론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는데 부양가족이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어 그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진이 아빠의 사정을 듣고 나니 뭔지 모르게 딱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피부치라고는 연락 없는 조부모를 제외하고는 단 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진이 아빠가 몸 좀 눕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전 제 뇌리 속을 떠나지 않던 제 화물차에 부딪힌 앞차의 부부 중 남편이었어요. 진이는 기절한 임산부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저에게 기막힌 인연을 다시 끌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감춰둔 죄책감을 털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이 아빠에게 이 사실을 밝힐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더랬죠. 해맑게 웃고 있는 진이의 얼굴을 보니 진이가 누려야 할 행복을 제가 다 앗아버린 것 같아 제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될 것 같았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잠시 진이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진이 아빠 앞에 무릎 꿇고 그때의 일을 고해성사하듯 말했습니다. 그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사가 저였습니다. 진이 아버님, 제가 사죄할 기회를 하늘이 준 것 같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진이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놀라다 못해 숨을 겨우 쉬는 듯 했습니다. 놀란 제가 진이 아빠의 가슴을 토닥여주자 진이 아빠는 진정이 되었는지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 선생님. 1차적인 책임은 이 선생님의 화물차가 아니라 중앙선을 넘은 차가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2차적인 책임 또한 그날 도로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 선생님. 지금껏 우리 부녀를 피부치보다도 더 잘 돌봐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사고 직후 취한 행동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데다 가지고 계신 돈까지 저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이 엄마도 이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다면 저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부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미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진이 아빠는 가족의 모든 행복을 앗아간 저를 아픈 마음을 추스른 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저는 진이 아빠의 진정어린 마음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오열했지요. 진이 부녀가 힘겹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더 들으니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이 아빠를 돌봐주던 간병인이 두 사람 외에는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진이 아빠가 받은 보상금을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 빼먹고 달아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에 울분과 함께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녀에게 저만이라도 울타리가 되어 세상 풍파를 더 이상 겪게 하고 싶지 않았죠. 아마 이쯤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진이 부녀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는 필요한 것을 챙겨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이 아빠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죠. 심지어 부담감을 안긴 것 같다며 미안한 기색마저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한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의 이런 추악한 사실을 모르는 진이는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마음으로 낳은 제 딸 같아 안 갈 수가 없더군요. 저는 쫑알쫑알거리는 진이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서라도 시간 내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득 담은 채 어느 날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감당하기가 힘들어. 당신이 좀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쉬는 날이면 뭐 한다고 눈 뜨자마자 집을 나서요? 나 몰래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저의 추악한 진실과 지방에 묵혀둔 제 집들을 다 공개해야 될 것 같았고, 거기다 진이 부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내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둘러댔어요. 그게 말이지, 요즘 몸이 뻐근해서 사납게 다녀. 쉬는 날 그렇게 운동하니까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 당신한테 우리 아들들 맡겨놔서 미안해. 이제 우리 아들들 다 컸으니 지들 알아서 하게 냅둬. 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이제 겨우 12살짜리를 그냥 두라고요? 아내가 아들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아들들은 어느 정도 컸다고 아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진이네 집으로 향하는데 아들들이 제가 나가려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지들도 산에 가고 싶다며 말이죠.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진이네 집으로 가는 거라 애들을 데리고 가면 다 들통날 것 같았죠. 아들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 저를 보고 계속 졸랐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도 아이들 심정을 알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나왔죠. 그러면서 진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들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여긴 아빠가 아는 누나네 집에 온 거야. 그 누나 아빠가 많이 아파서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당분간 엄마한테는 알리지 말아줘. 알았지? 아들들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겼다는 것이 그리 좋은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끌고 진이네 집으로 갔죠. 진이는 제가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다 제가 아들들과 같이 들어서니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저씨, 웬 아이들이죠? 그렇게 됐다 진이야. 우리 애들인데 지네 엄마 잔소리 피한다고 나 따라왔으니까 애들도 같이 거들 테니 시킬 거 있으면 맘 편하게 부려먹어. 네, 아저씨 그렇게 할게요. 진이는 자기보다 어린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잘 놀았습니다. 아들들은 오래간만에 자유를 얻어서인지 진이와 재미나게 어울렸지요. 그런 진이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던 진이 아빠는 지나가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이한테도 형제들이 있었으면 덜 외롭고 혼자 남겨지더라도 내가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저렇게 어울려 노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짠합니다. 이 선생님이 우리 부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제가 또 짐을 지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잘못되어 우리 진이 혼자 남겨지면 이 선생님이 우리 진이 걷어주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진이 아버님은 진이 시집가고 애기 낳을 때까지 사셔야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우리 진이 제 딸처럼 여길 테니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의 은혜 제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별 말씀을. 자, 이제 목욕하셔야죠. 날도 더운데 며칠 동안 힘드셨죠?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이 아빠는 저에게 진이를 당부하고는 제가 올 때마다 하던 목욕을 어느 때보다도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식간에 지나가서 다음을 기약하고 저는 아들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지요. 아들들은 저와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고 피곤했는지 고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진이네 집에 가는 걸 재미 붙였는지 제가 갈 때마다 따라 나섰습니다. 심지어 작은 녀석은 숙제할 거리도 챙겨서 나서더군요.
아내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공부한다고 하는데 크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밀월은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진이 부녀는 주거가 안정되니 삶에 희망이 생긴 듯 했지요. 진이는 공부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열심히 공부했고 진이 아빠는 몸이 불편했지만 진이가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이 부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아 기뻤지요. 여느 날처럼 저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이는 제가 운전하는 것을 알아 웬만해서는 전화를 잘 안 하던 아이인데 급한 요건이 있어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이의 전화를 받는 게 두렵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며 가슴 깊숙이 해서 뭔지 모를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진정이 되지 않아 종점에 도착해서야 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이의 음성은 심하게 떨리며 제가 우려하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저씨, 아빠가 숨도 안 쉬고 계속 자고 있어요. 저는 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진이 시집갈 때까지 살려고 하던 사람이 잠자듯 이승을 떠나버린 게 믿기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에게 신신당부하듯 진이를 맡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진이를 두고 갔는지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이 엄마를 너무나 보고 싶어 우리 진이 시집가는 거 보지도 않고 갔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고 진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야기하고는 곧바로 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 아내에게는 친구가 상당했다는 말로 퉁치고 며칠 있다 간다는 말로 대충 마무리를 지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진이는 울다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알고 눈을 떴을 땐 얼마나 울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퉁퉁 부어 있더군요. 그런 진이와 함께 저는 며칠간 장례도 치르고 뒷수습을 한 뒤 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진이와 함께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 애들이 진이를 보자마자 누나가 왔다고 좋아하며 반가워 달려들었지요. 저는 아내를 따로 불러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저를 괘씸하게 여기며 한동안 저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아내가 저한테는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바람처럼 굴어도 이상하게 진이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제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애들이 진이를 워낙에 잘 따르니 그 덕에 아내의 손길이 줄어든 탓도 있었더랬죠. 저는 아내가 의지할 곳 없는 진이를 어미닭처럼 품어주는 걸 보고 제가 아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다며 천번 만번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집을 아내 앞으로 다 해준다고까지 했어요. 아내는 제가 이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풀렸는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지만 다행히 저렇게 예쁜 딸을 내 배 안 아프고 맞이했는데 그걸로 봐줄게요. 그리고 그 집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신경 끄세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힘겹게 용서를 받았지요. 우리 아들들은 진이랑 같이 사는 걸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저는 하늘에 있는 진이 아빠와 엄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며 슬픔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극성스러운 우리 아들들이 누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졸랐으니까요. 아내는 저보다 진이를 더 딸로 대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달리 목소리도 나긋나긋했고 다정한 모녀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요리도 같이 하며 서로 먹여주고 맛도 보고 하더군요. 그런 진이가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하며 집을 나가 자취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이야,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 우리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만나 같이 살게 되었지만 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진이야, 꼭 나가 살아야 되겠어? 엄마는 참, 누나 직장이 얼마나 먼데 이제 우리는 안 보이고 누나만 보이지? 아들의 지청구에도 아내는 진이에게 정이 듬뿍 들었는지 진이가 나가려는 것에 엄청 서운해했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아주머니 아저씨께 여태 민폐를 끼쳤는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들릴게요.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아니다, 진이야. 너 덕분에 딸 키우는 재미를 느끼며 살았는데 그래, 우리 자주 보고 살아야지. 한 가족인데.
아내는 진이와 잠시 떨어지는 것을 서운해하며 애써 그 감정을 감추려했습니다. 진이는 그렇게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진이가 저를 쳐다보며 눈을 찡긋하고는 어느 훤칠한 청년과 함께 같이 탔습니다. 진이가 저더러 모른 척 해달라는 듯이 눈짓을 보내더군요. 저는 진이의 요구대로 평상시처럼 운전하며 힐끗힐끗 그 청년을 훔쳐봤습니다. 청년은 우리 진이를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다 놓였어요. 진이는 제가 훔쳐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괜찮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는 저희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고는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었지요. 저 모습을 진이 아빠가 본다면 저보다도 더 좋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은 간신히 별 탈 없이 운행을 마쳤네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저보다도 더 흥분한 듯 캐묻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진이는 나를 잡고서는 그 청년과 함께 집에 들렀더군요. 아내는 예비 사위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음식 장만을 거나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진이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우리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죠. 아저씨 아줌마 고맙습니다. 저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이야. 우리가 너로 인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른다.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다면 싹 다 잊고 행복한 앞날만 꿈꾸길 바란다. 아마 너의 아버지도 네가 그러길 바랄 거다. 우리 진이는 그 청년과 짝을 지어 제 가정을 이뤘지요. 이 모든 걸 저와 아내가 누려서 진이 아빠와 엄마에게 마음의 빚이 늘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이를 시집 보내고 조금은 허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곰살 맞은 구석이 없어서 더 그랬겠지요. 이런 아내의 심정을 헤아렸는지 진이가 제 서방을 둔 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진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다니는 회사로 어떤 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 할아버지 유언을 집행하러 온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 저한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걸 저희 아빠 대신 덜컥 못 받을 것 같아서 말인데요. 진이는 아빠 대신 받게 될 유산을 저희와 의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을버스 운송회사를 해볼 의향이 없냐고 묻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아서 아내와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그 귀한 유산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 널 위해 써야지. 저 대학 보내주고 그러신 거 아저씨 아줌마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지방에 있는 집까지 다 처분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 충분히 받으실 자격 있으세요. 제가 투자한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진이는 그 거액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라 불러주더군요. 진이에게서 그 말을 진작 듣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그리 불러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 울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진이야 고맙다. 우리 네 부모라 여기고 그렇게 불러줘서 거기다 유산까지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하니 정말 고맙다. 저는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예쁜 딸을 얻었는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 진이 덕택에 마을버스 운송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저와 같이 예전에 하던 일을 하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지요. 아들들은 우리 말은 잘 듣지 않아도 딸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들어서 사춘기 시절 어려움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은 사회에 나가 제 몫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지요. 이 모든 게 넝쿨째 들어온 우리 집 복덩이 내 딸 진이 덕분이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여기서 마치며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만연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저는 엄마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 집에 화재가 나서 전신 50% 3도 중화상을 크게 입어 얼굴에도 화상 자국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엄마는 당시 처참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의 고통과 재활치료를 이겨내어 지금 숨쉬고 있고 바르고 멋진 아빠를 만나서 저를 낳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더랬죠. 그것 때문에 예전에 엄마는 한쪽 머리를 길게 했는데 어차피 잘 감춰지지 않아서 그냥 지금은 머리카락을 열어젖히고 편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비록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지만 항상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고 그런 엄마에게 아빠는 반해서 외모와 상관없이 바로 결혼을 해 7년 만에 저를 얻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엄마는 저를 워낙에 귀하게 키워주셨거든요. 엄마가 3번 유산 끝에 낳은 자식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엄마는 저를 금이야오기야 하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4살이 될 때까지 저는 엄마에게 항상 안기거나 업히면서 키워졌다고 했고 엄마는 그래도 하나도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는 행복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셔서 관련 자격증을 모두 섭렵하셨던 탓에 지금은 개인 방송에서 손만 나오는 요리 채널까지 운영하시고 계셔서 저희 집은 여러모로 엄마의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요리 솜씨가 좋으니 당연히 저는 밥도 잘 먹으며 예쁘게 컸죠.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고칼로리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이어서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음식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통통한 체격이었는데 저랑 아빠는 체질상 살도 별로 찌질 않아서 주변에선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했죠. 엄마의 예쁜 얼굴과 아빠의 마른 체질을 닮은 저는 가끔 북적거리는 시내를 나가면 연예인 해보라는 명함도 몇 번 받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 인기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예쁘게 자라는 저를 보며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통통하거나 얼굴에 상처가 있다 한들 워낙에 낙천적인 분이셔서 주눅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로 인해서 제가 주눅들까봐 걱정이었지만 저 역시 어렸을 적부터 아빠에게 단단히 정신무장이 되어 그런 것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늘 긍정적이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과 타고난 요리 솜씨는 늘 절 감탄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싹싹한 성격과 남을 도와주고픈 이타적인 마음씨를 살려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대학도 항공 관련 학과를 가서 졸업을 했고 꿈을 위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한 결과 그 어렵다던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워낙 승무원이 여자들의 인기 직종이기도 했고 똑똑하거나 외모적으로 뛰어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붙을 수 있을지 잘 몰랐지만 거침없는 합격 소식에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엄마는 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 승무원이 꿈이었는데 엄마 대신 우리 딸이 꿈을 이루게 해줘서 정말 좋다. 우리 딸 너무 장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날 간만에 엄마의 품속에서 꼭 껴안으며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제가 승무원이 된 게 얼마나 기뻤던지 꿈을 이룬 제가 멋지다는 말을 하시며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생활에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세계 곳곳에 여행도 실컷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변에서 조건 좋은 사람들의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왔고 승객에게 가끔 쪽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배우 뺨치게 잘생긴 남자들도 있었고 또 모델을 한다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닥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내면의 바름과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혼 정년기에 다가갈수록 그런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제 이상형은 쉽게 찾아오질 않았어요. 다들 몇 번 짧게 만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헤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저에게 있어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아주 큰 운명인 것 같았죠.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브라질로 비행을 나갔을 때 그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비행 중에 손님들 식사를 끝내고 후식까지 제공한 뒤 밀카트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이코노미석 승객 한 명이 숨을 헐떡이더니 쓰러지는 거였어요. 급했지만 저는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승객 중에서 의사가 있냐는 방송을 했고 그때 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인공호흡을 비롯한 구조활동을 하면서 환자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남편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더랬죠. 본능적으로 제가 바라던 이상형을 만났다 생각했고 사람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던지 남편 역시도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나 봅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제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저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겨우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다시 저를 찾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더랬죠.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정말 많이 찾아 헤맸거든요. 라면서 정중하게 한번 만나주지 않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기다리던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렜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것만큼 황홀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테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자의적으로 호감을 갖고 계속 연을 이어가게 됐어요. 만나면 만나볼수록 제가 느꼈던 이상으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푸근한 곰돌이 같은 외모도 호감이었지만 낙천적이면서도 성격이 여유가 넘치는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짧게 만났던 사람들은 보면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저를 여러모로 힘들게 했는데 남편은 저를 항상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배려 속에서 무난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점찍으며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이의 어머님을 뵈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눌 수 없었죠. 오빠,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자기는 정말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야. 내가 그거 장담할게. 저는 건너 풍문으로 듣기를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를 몇 개 가져가거나 최소한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이유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 고민을 알게 된 남편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그래도 많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제 동료나 선배님들도 몇몇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집안이 좋거나 돈도 많은 집안 여식이라 섭섭치 않고 색 잡히지 않을 정도로 혼수 예단을 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은 그 정도로 차려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떨리는 불안함에 넌지시 어머님을 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시던 분이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직도 처음 어머님을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남편처럼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며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제 대략적인 조건 역시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아이고 이렇게 늘씬하고 이쁜 아가씨가 우리 광수 와이프 될 사람이구나. 듣던 대로 너무 예쁘다. 잘 왔어요. 오는데 힘들지는 않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등살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선배들의 말이 진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명 높은 의사 가문의 시월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을 보시니 정말 제가 마음에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긴장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감탄하며 보시고는 외모적인 부분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 스튜어디스라더니 아주 곱내고와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드네. 진짜 내 며느리 삼고 싶고 그러네. 둘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부모님께 잘하고 오빠에게도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어휴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내가 더 고맙지. 광수처럼 못난 녀석을 데려가 주다니. 난 저 녀석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제때 장가 하나 못 갈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께서는 연신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을 어머님으로 모실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혼수나 예단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저와의 공통적으로 대화가 통할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시며 절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으로 우아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바른 남편을 키워낸 어머님이 맞으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뒤 전 당연히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정말 극구 말리셨습니다. 아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어떻게 설거지를 시켜요? 하얗고 예쁜 손에 물 묻히면 못 써. 설거지는 원래 남자가 좀 도와야지. 식사 차리느라 여자들이 얼마나 신경 쓰고 힘들었는데 요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로서로 가정일도 분담하면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떻게 그런 어머님이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며느리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인 시어머니셨죠. 나중에 또 와요. 아주 우리 광수짝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주 보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월드는 그저 일부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을 뿐이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궁금하기도 했죠. 솔직히 제가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학벌이나 다른 면에서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건지 궁금했는데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여자가 관리 잘하고 예쁘면 무조건 좋아하셔. 자기에게 계속 예쁘다고 하셨잖아. 거기다 늘 관리해야 하는 직업인 승무원 같은 경우는 엄마가 느끼시기에 더 좋다고 생각하실 거야. 사실 우리 엄마가 외모에 대해 좀 엄격하셔서 항상 관리하시는 편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만 엄마가 설마 환갑이 넘은 연세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지.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예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 생각해보면 이게 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지. 남편은 당시 어머님의 미적 집착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만 흘렸는데 아차 싶었던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예뻐지고 싶으셔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자주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나마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겨우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마르셔서 자칫 쓰러질 것 같아 보였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산 직후 고도 비만을 경험한 어머님께서는 건강이 악화되어 위험 신호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단순히 미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라도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 합니다. 어느 정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자 이젠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었고 오드리 헵번처럼 가녀린 몸을 만들고 싶어 그동안 다이어트 한약이며 식욕 억제제, 지방 분해제 등 여러 가지를 먹기도 했고 또 살이 빠진다고 하면 아무리 먹기 싫은 것이라고 해도 다 드시는 분이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체중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면서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맘 편히 먹은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들으니 뭔가 목이 꽉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얘기를 듣자니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모습이 떠올랐고 엄마에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받은 인상을 쫑알쫑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모델 분께 제가 인사를 다녀왔고 크게 예쁨을 받고 왔다는 것에 너무나 잘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큰딸이 부잣집 친정이 아니라서 누구한테 무시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항상 전전긍긍하던 엄마였는데다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의 등살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셨다 합니다. 허나 다행히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았다고 하니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죠. 의사 사위 본다고 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너를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엄마 눈에는 우리 딸이 가장 예쁘고 모자람도 없는데 괜히 다른 데에서 뭔 말 듣고 기가 죽는 거 아닌가 했었어. 역시 우리 이쁜 딸이야. 이렇게 귀하고 예쁜 딸이니까 그걸 알아보신 거지. 그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만나게 되었는데 제 남편은 엄마의 환상적인 음식 솜씨에 반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워낙에 요리를 잘하시니까 남편은 음식을 먹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관리 때문에 요리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남편은 바깥 음식에 익숙해져 왔는데 이런 집밥이 맛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복스럽게도 먹네. 한눈에 봐도 내 사위인 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겠어. 급하게 먹음 체하니까 천천히 들게나. 내가 반찬은 또 싸줄 테니까 그렇게 허겁지겁해서 먹지 않아도 돼. 엄마도 정성껏 만든 요리를 제 남편이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남편에게 갖다 주라고 반찬을 싸주기도 했는데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뵈며 점차 정을 쌓았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이제는 상견례가 남았는데 우리 엄마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고 또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저를 좋아하시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날 제가 알아본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늘 그랬듯 양가 어르신들 성격상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했죠. 아마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어머, 유정이 어머님이신가요? 어머 어쩜 저는 전혀 몰랐네요.
유정이는 이렇게 날씬하고 키도 크고 예쁜데 아들에게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참 직접 뵈니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님은 마치 엄마가 제 친엄마가 맞냐는 듯이 너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고 덩달아 황당해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냉기가 돌자 남편은 어색함을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화제를 넘기면서 다행히도 그 상황은 바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엄마, 우리 장모님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했지? 진짜 끝내준다니까. 여기 한정식 음식 다 합쳐도 우리 장모님 전골하나 맛을 못 이겨. 어휴, 넌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장모님은 어떠냐는 말에 음식 솜씨가 좋다는 말만 했던 이유를 알겠구나. 어쩜 매번 넌 또 먹는 얘기가 나오니 얼굴이 밝아지니? 의사란 녀석이 그렇게 관리 안 하면 환자들이 널 신뢰하고 찾아오겠니? 라며 아들인 남편에게까지 톡 쏘시는데 엄마는 그저 상황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는 이해하겠다는 듯 사람 좋은 웃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도 그저 계속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면서 어이없게 바라보셨고 과연 품격 있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 것들만 뱉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부인이랑 유정이는 많이 다르네요. 솔직히 누가 말 안 해주면 친딸인지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대체 그 상처는 언제 얻게 되신 거세요? 어렸을 적 사고가 있었는데 그건 뭐 정말 사고였으니 제 탓은 아니죠? 유정이가 자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하지만 생긴 건 이렇게 달라도 그래도 성격은 나를 많이 닮은 딸이에요. 엄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면서 위기를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엄마는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해서 한정식 집에 있는 음식들을 야무지게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워낙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스럽게 먹는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듣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 수 있는지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의 화상 자국이 보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보이며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시더라고요. 드셨을 때도 칼로리까지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깨작거리는 시모와는 달리 너무나도 잘 드시는 엄마에게 더 호감이 갔는지 남편은 한껏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 드시는 거 보니까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진짜 먹방 같은 거 하시면 사람들이 엄청 볼걸요? 요즘 개인 방송에 막 사람들 먹방 올리고 그러는 거 아시죠?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는데 장모님이 하시면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어휴, 그거 먹는 게 뭐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건지. 자네가 좋게 봐줘서 참 좋네. 내가 예전부터 복스럽게 먹는다는 소리는 참 많이 듣긴 했어. 그런데 자네도 이렇게 복스럽게 잘 먹지 않는가? 나랑 자네랑 둘이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저희 엄마와 남편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계속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대화에 한마디씩 거슬리는 말을 툭툭 던지는데 엄마나 남편이나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까 저희 엄마를 봤을 때부터 표정이 계속 이러셨는데 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는 결혼식 날 메이크업은 좀 좋은 데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말 나오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말 나올까봐 무섭거든요. 솔직히 집안 체면도 있고 우리 아들 얼굴도 있는데 제대로 간수 잘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참 밝고 낙천적인 엄마였는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자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저 웃고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친 후 엄마는 신경이 쓰였던지 제게 마음에 담아두신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혹시 그쪽 어머니께서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 너한테 들었을 땐 어머니가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너랑 나를 보는 눈빛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 어떻게 해야 우리 딸이 시댁에게 이쁨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엄마가 좀 더 노력해야겠지? 라고 말을 하자 저는 괜시리 엄마를 신경 쓰이게 하는 시어머니가 미워졌고 이제껏 항상 꿋꿋한 모습으로 잘 지내온 엄마인 터라 더 죄송했습니다. 전 엄마를 꼭 안아주고 다독였죠. 그런데 저도 사실 이중성이 있는 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이가 틀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난감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그래도 남편과 저의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마음을 겨우 쓸어내릴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에게 별다른 소리를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예 없었던 걸로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언젠가 어머님은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셨던 큼지막한 다이아도 아낌없이 내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 내가 광수 아빠한테 받았던 거였는데 네가 끼는 게 더 낫겠구나. 내가 너를 그만큼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한다는 말이야. 소중하게 간직하렴.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다이아는 알도 크고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도 덩달아 부담이 되기는 했죠. 상견례 날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바라보시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당장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좋지만 이젠 단순히 그 호의를 감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즈음에는 병원을 옮기면서 적응도 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할 것도 많으니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워낙에 사위가 챙겨주는 반찬을 잘 먹으니까 매주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면 저랑 남편이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니까 엄마도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거슬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게 감정을 실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남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식하는 게 좋지. 매번 이렇게 먹다가 건강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 친정어머니 얘기도 전해줘라. 이런 것 좀 보내지 마시라고. 생각도 없으시고 애를 아주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냉장고를 보시고는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냉장고 가득 쌓인 양념에 재운 고기며 간장게장 그리고 소고기 등을 보며 어머님은 거의 기겁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그거 다 광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엄마가 신경 써서 해주신 건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힌다는 식으로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시니? 사위 아끼는 마음이면 도움이 되는 거래야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랑 방법이 먹어라 마셔라 하는 거야. 어휴, 이거 뭐 상식이 통해야지 말이지. 넌 예쁘지만 사도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구나. 차라리 넌 네 친정엄마랑 의절해라. 어우, 나는 보기만 해도 아주 등골이 오싹해지더라. 의절만 하면 대신 내가 더 예뻐해주고 친정어머니 못지않게 잘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너한테 정이 뚝 떨어질지 모르고 난 한번 등 돌리면 절대 다시 보는 법이 없는 법이야. 잘 알아두거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대체 얼토당토하는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다 친정엄마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느닷없이 친정엄마랑 의절을 하라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듣자마자 이성을 잃어 발끈하는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광수 씨의 내면을 보고 사랑하는 거지 외양 같은 건 보지 않아요. 그건 그저 겉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게 친정엄마랑 의절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도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일 속상하실 텐데 이제 가족이면 어머님도 감싸 안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어머. 얘는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것 좀 봐. 예쁘다 하니 기어오르는 거니? 가만 보니 아주 속내는 보니까 막대 먹었네 정말. 뭐 너는 젊고 예쁘니까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거니? 그런 게 아니고요. 친정엄마랑 의절하라는 말씀은 정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니? 네 엄마 볼 때마다 내가 아주 가슴이 늘 철렁철렁거려. 얼마나 불안하고 맘 졸이는지 넌 모르지? 특히나 사람들 이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아들 지인들이 얼마나 장모에 대해 뒷담화를 했을지 생각도 안 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광수와 널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 예쁜 만큼 마음씨도 곱고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바라진 아이인 줄은 몰랐어. 저는 울컥했지만 어머님의 성격상 제가 한번 말대답을 하면 절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었고 결국은 저는 눈물 지으며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엄마가 걱정할 게 뻔하니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워낙에 시어머니께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강하고 원래 예민한 성격이어서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왕지사 남편과 결혼했는데 신혼생활부터 저는 어머님과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씩이나 신혼집에 오셨는데 항상 비슷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반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시다가 답답해 하시기만 하셨죠. 저는 엄마와 전화를 하면서 솔직히 시어머니가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엄마에게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충격을 받았던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내 한숨을 쉬며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엄마한테 진작 말을 하지. 넌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전 도대체 엄마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엄마는 해결사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던 날, 그때 엄마가 우연히 오다가 들렸다는 식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고 시어머니는 마치 흉물스러운 것을 가져온 양 눈을 흘겼죠. 아이고, 뭘 또 이렇게 가져오셨대요? 시어머니는 그저 놀랍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워낙 제 서방이 좋아하잖아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제가 해준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나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있는 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자꾸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는데 한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주위에선 사돈은 젊어 보이신다.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아니 저는 원래 꾸준히 관리를 하니깐요. 어쩜 진짜 내가 봐도 너무 곱고 예쁘신데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인기는 무슨, 애아빠 떠나고 나서 남자랑 제대로 말도 붙여본 적 없어요. 어머 사돈댁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임 가면 진짜 엄청 인기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데 그동안 연애도 안 하시고 뭐 하셨담? 무슨 나이 다 들어서 연애를 격 떨어지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일단 춤 한번 춰보고 생각합시다. 안 그래도 사돈처럼 고우시면 춤출 때 너무 예쁠 거야. 취향에 맞는 드레스도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싫다는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구슬려서 어찌되었든 데리고 나갔습니다. 워낙 대쪽 같은 시어머니였기에 절대로 안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정말 어떻게 구워 삶았던지 의외였죠. 엄마의 추진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한두 번 만나고 말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분은 계속 붙어다니며 어딘가로 수상한 마실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품격 없다고 본인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 않다며 치를 떠셨지만 엄마의 한 번만 전략에 의해 여러 가지 경험을 발을 들이게 되었고 알고 보니 운동, 여행, 메이크업, 강의, 미용 강의 이런 취미생활들을 배우러 다니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니 자연스럽게 미적 감각을 위한 학원을 통해 발을 들이셨고 점차 운동이며 뭐며 심지어 엄마는 그 후로 시어머니와 함께 댄스 스포츠 모임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정말 인기가 많으셨다고 하면서 엄지척을 올렸습니다. 와, 그동안 그 끼를 어떻게 참으셨나 몰라? 사돈이 의외로 굉장히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 왕년에 무용했던 실력이신 것 같기도 하고 당당하고 멋져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 사람들도 눈을 떼지 못했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감이 많이 부족해 보이셨어요. 항상 웃을 때는 입을 가리고 웃으셨고 항상 저를 보면서 젊고 날씬해서 너무 부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본인은 시술을 받아도 주름도 많고 앙상에서는 안 예쁘게 말랐다고 항상 본인 스스로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으셨죠. 반농담식으로 본인이 저였으면 광수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정엄마에게 들은 시어머니의 아픈 사정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중매로 시아버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제 남편을 낳자마자 시아버지의 바깥에서의 딴 살림으로 누구보다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출산 당시 어머니의 외모 타박을 하시며 시아버지의 바람핀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관리 안 된 외모 때문에 남편이 돌아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토록 외모를 가꾸며 집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그 후론 무조건 예쁜 거, 멋진 거, 본인에게 쓰는 돈은 다 미적을 위한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눈길도 안 주시고 꾸준히 딴 살림을 차리신 후 다른 여자 집에서 저세상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엄마는 아빠같이 엄마를 아껴주고 뭘 해도 예쁘게 봐주는 멋진 로맨티스트를 만났으니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복은 정말 따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가 여자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팠겠다 싶어 마음이 쓰였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나니 더 신경 써드리고 효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깊이 한숨을 쉬시며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도 사람이 좀 딱해. 그동안 남자한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위축된 거지. 게다가 친한 사람도 거의 없다는데 사람이 그렇게 교류를 안 하고 고립되면 삐뚤어지기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고 겉으로의 아름다운 만큼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성공한 것 같네. 라고 빙그레 웃으셨는데 엄마는 그 이후로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임며 여행까지 여기저기 같이 동행을 하셨다네요. 엄마는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귀찮아하는 것 같긴 해도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친구가 생긴 듯 매일매일 다른 세계로 끌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것도 느끼고 예쁜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분이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 언니 동생하며 사적으로는 그렇게 지내기도 해서 저와 남편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짓기도 했답니다.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달라진 변화는 그동안 하루에 밥을 반 공기 정도밖에 먹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엄마와 함께 맛집도 다니고 멋집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작정 살이 오른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적당히 근육도 생기고 예쁘고 건강해 보였던 거였죠. 예전에는 너무 마르셔서 영양 부족으로 얼굴에 핏기도 없고 픽픽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새하얀 배곡 피부는 여행하고 나들이 하면서 햇빛을 많이 쐬서 살짝 까무잡잡해지기도 했는데 그게 훨씬 더 멋져 보였답니다. 거기다 주기적으로 춤을 추는 운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시어머니는 작은 것에도 화를 내던 예민한 성격에서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이제는 자주 웃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남편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엄마가 즐거운 일이 많으신 것 같아. 그동안에는 맨날 나한테 연락을 하시면서도 작은 거에도 화를 내시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다 장모님 덕분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가 자랑스러워서 어깨가 으쓱여졌답니다. 그렇게 또 변화라고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사진을 자신있게 찍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만 해도 어머님이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하거든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 사진을 찍으면 늙고 초라해지는 게 다 보인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도면 자신감을 잃을 정도라고 보지 않는데 어머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건지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해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는 어머님의 카톡에도 어머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항상 식물이나 풍경 사진으로만 보셨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얼굴과 몸이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폭풍 칭찬을 했죠. 어머니,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그러게. 우리 엄마 활짝 웃으니까 정말 얼마나 예뻐. 모임에서도 시어머니는 인기가 정말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신사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트 신청도 참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 나이 들어서 새아버지 생기는 거 아니야? 얘는 격떨어지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니? 하지만 어머님은 그 말이 그렇게 싫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두 분께서 친해진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사돈을 알게 되면서 참 알게 된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 나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었고 주눅든 채로 살았었는데 또 사돈은 환경이 그래도 전혀 그런 게 없잖니. 언제나 당당하고 화상의 상처마저도 자신있게 드러내고 그런 걸 보니까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야 사돈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렇게 좋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동안 저와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들을 다 용서해줬으면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정이구나라고 새삼 느꼈어요. 부족한 부분도 서로 감싸주며 편히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 말이죠. 그동안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돈 써가며 관리받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은 항상 공허하기만 했어. 그런데 사돈을 보면서 항상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려면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됐다. 저희 엄마는 춤을 출 때에는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그럴 때면 엄마의 얼굴과 목까지 화상영터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도 엄마는 거침이 없으셨다고 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셨고 당당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셨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는 어떠한 편견의 시선에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파트너와 함께 멋진 무대를 보이셨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빛나 보였다고 해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봐도 이렇게 멋져 보였던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하셨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면전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항상 친정엄마는 웃는 얼굴을 하시곤 했다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조언을 받으면서도 때론 여전히 핀잔을 주기도 했답니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좀 가려지는 얌전한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나요? 전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데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어봐야지. 더 나이 들어서 입으면 안 예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제 상처는 가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드러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것도 이제 내 몸의 일부분이고 나와 평생 함께한 것이라서 굳이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나 자신의 일부분이니깐요. 무엇보다 익숙해지면 다들 그러려니 해요. 정말 사부인 못 말리신다니깐. 그럼 저도 비슷한 스타일로 입겠어요. 사돈처럼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무대에서 비교당할 테니깐요. 정말로 엄마와 함께 댄스 스포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엄마에게 익숙해진 상태였고 엄마와 파트너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엄마의 자존감 높은 특유의 당당함은 엄마를 더욱더 멋져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에는 움찔거리며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이라는 사실을 엄마와 함께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께서 일찍 시아버님을 여의고 혼자 남편을 키우며 살아갈 때 주변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아서 더 어울리려고 외모에 집착하고 신경 쓰셨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첫인상이고 외모고 자태니깐요. 하지만 그건 정말 처음만 그럴 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이제야 알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근데 저번에는 딱 예뻐 보였는데 그 사이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드레스가 좀 끼어 보이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난 이렇게 좀 끼어야 예뻐 보이던데 사부인도 치마를 좀 더 얄쌍하게 한번 다듬어 봐요.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에게 나무라듯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타격이 없으니까 됐다 말을 말자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엄마 모습조차 좋아 보였던지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언젠가 남편에게 또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어렸을 적에 화재 사고 당하시고 정말 너무 힘드셨대요. 어렸을 때에는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해지신 것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본인도 아이 낳은 후 관리되지 않은 외모 시절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남편에게서요.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셨던 거였죠. 사실 사돈관계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공감과 이해를 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되셨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도 껴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디 끼어들려고 하냐면서 원숙한 매력의 중년 여성의 우정을 망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웃겼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대식가였던 남편이 요즘에는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고 폭식을 하고 야식을 시키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먹는다고 타박하는 것도 아니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본인도 건강 때문에 살을 빼야 할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적당량만 먹고 있어요.
일이 요즘에는 한결 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건강해지고 있어요. 새삼 저희 엄마가 정말 마법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이런 변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 역시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을 시작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태도로 살아가고 싶고 나중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디서도 휩쓸리지 않고 당당한 주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네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위로도 받는 게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